어령봉수입니다. 오늘 6월 17일 정말 힘들었던 주식시장 한 주가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한 5,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번 주 코스닥 같은 경우 8%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조정이 워낙 길었었고 조정도 그동안 많이 있었던 가운데 크게 조정을 받는 바람에 더 이 심리적으로 이 여파가 좀 더 컸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장 마감 이후이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이 주식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인 부분들, 내용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머리도 좀 식힐 겸,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번 주는 가까운 공원이라도 한번, 산책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이번 주는 송해공원을 한번 좀 가서 이제 좀 걸으면서 좀 마음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전략도 좀 구상을 좀 하고 이렇게 좀 바람을 좀 쐴 예정인데, 뭐 근처라서 뭐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가볍게 한번 이제 갔다 올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조금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한 주를 그러니까 주말을 좀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 얘기 좀 이렇게 재밌게 좀 각색을 좀 해서 중간중간에 뼈대나 줄거리는 역사에 근거를 하되, 중간중간에 얘기들은 좀 제가 좀 각색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원래 제가 이렇게 앉아서 굉장히 정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항상 그렇게 드립니다만, 이게 이렇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좀 재미가 좀 덜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간은 이 서양 세력의 침입이 시작되는 구간, 연도로 따지면 1866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1866년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넘어가라. 자, 가보겠습니다. 1866년 이전에 이제 전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도 정치라는 건데요. 세도 정치. 원래 세도 정치는요, 앞에 세자가 세상 세자를 써가지고, 도를 바탕으로 해서 민생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고려 말에서 조선초로 넘어오면서 정도전 등의 중심으로 해서 살인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살인파들에 의해서 나온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쯤 들어와서 세자를 세력 세자로 바꿔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지는, 그러면서 뭐 이 시기 우리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임진왜란 직전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극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변질되기 시작했던 붕당 정치의 거의 끝판왕, 마지막 그 부분이 세도 정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800년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제 영조 대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영조 대왕 직후에 재위 중에 사도세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영화로도 유아인 씨 주연으로 해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사도세자 사건이 있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이산 드라마도 있었었죠. MBC인가요? 그 정조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이제 정조, 사실 정조는 조선 뭐 순종까지 포함하면 27분의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오직 온리 공부밖에 모르셨던 왕은 뭐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세종대왕이셨겠죠. 세종대왕은 다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몸이 그렇게 좋지 못하셨어요. 굉장히 병약하신 분이었었고, 그에 반해서 문무를 겸비한
조선 최고의 임금 중에 한 분은 정조였죠. 정치적으로도 당시 이 노론, 벽파, 시파 이들과 정치적 거래까지 해가면서 오늘날 정치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굉장한 이 실력을 보여주셨던 분이 정조였는데, 그 문무를 겸비하셨던 정조가, 그 건장했던 정조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시랍으로 써드냐게 승하를 하게 됩니다. 독살설이 있었죠. 어쨌든 승하를 하고 나서 정조의 이 후궁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11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으로 결국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순조고요. 순조 임금이고요. 이 순조 임금이 이제 1800년도에 등극을 했는데 11살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아는 게 없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 수렴청정, 이 발을 이렇게 쳐놓고 여자들이 이제 대왕대비죠. 발을 쳐놓고 옆으로 이렇게 이쪽 편에 그 대신들이 있고 옆으로 90도 돌아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치를 대신해주는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발 쳐놓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통 왕이 승하를 했을 경우에, 다음 왕위 계승인 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서열 1위가 누가 되느냐면 대왕대비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게 되면 그 다음 서열 국무총리로 넘어가듯이 우리 서열들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서열은 다음 서열, 왕 다음 서열은 대왕대비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대왕대비가 안동 김씨 부인이었죠. 안동 김씨 부인. 영조의 이 두 번째 부인이셨잖아요. 우리 많이 그 이산에도 등장을 하고 한데, 요 분이 이제 정치적 야욕이 조금 있었던 걸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 당시에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절대 충성할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사람들을 일단 심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자기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막 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가문이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인 세력 세자를 쓰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다가 그 뒤 순조가 승하를 하고 나서 8살에 헌종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헌종이 등극할 당시에 대왕대비는 누구였느냐? 풍양조씨 부인이었죠. 풍양조씨 부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또 풍양조씨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헌종이 승하한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아마 제 세대시거나 제 세대 위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TV 드라마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텐데, 강화도령 철종 임금이죠. 강화도에서 보찜 지다가 쉽게 얘기하면 나무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버린 이 철종의 아버지가 당시에 이 세도 가문들에게 잘못 보이면 왕족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 제거가 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철종의 아버지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에 조금이라도 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종의 아버지가 그 부분에서 도저히 이렇게 갖고는 가문을 보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화도로 잠적을 했고, 거기서 철종 임금은 자기가 왕족이었던지도 모르고 그냥 그 나무꾼으로 그냥 평민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상황이었었고, 이 철종 생가를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종 생가를 가보면요, 지금 다른 실제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정말 조만하게 디귿자 형태의 집이죠. 그래도 초가집은 아니고 기와집입니다. 디귿자 형태로 마당도 거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들어가 있는 게 다고요. 정말 좁은, 진짜 왕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생활을 하다가 결국
헌종이 승하를 하고 나서 그 뒤 왕족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계보를 쭉 보니까 거의 한 10촌쯤으로 넘어가면서 철종 임금이 있었던 거고, 그걸 수소문 끝에 찾아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너 왕해 하고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철종에게는 어차피 배운 지식도 짧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강화도에서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었죠. 아가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가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후궁 그리고 다른 후궁들 쫙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거기에 이 여색에 빠져 있게 만들어 놓고 안동 김씨가 또 다 해먹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동 김씨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이 이 철종 당시에 안동 김씨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왔고, 아마 제가 봤던 걸로는 1900년, 1920, 30년대 소설가 김동인, 감자로 유명한 김동인이 쓴 운현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흥선대원군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떻게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고 힘들고 치사했던 일까지 다 했는지, 이 자기 아들 형뻘 정도 되는 애들 이 다리 아래 밑으로도 막 기어갈 정도로 미친 짓을 많이 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투전판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투전판을 쫓아다니면서 맨날 도박이나 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안동 김씨 최고의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병학이었었던가요? 김조순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돈도 빌리고 막 진짜 일부러 미친 짓을 정말 많이 했었었죠. 물론 그 당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천하장안이라는 당시에 천민 출신의 4명의 보디가드들을, 이 목숨을 걸고 지켜줄 보디가드들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힘들게 살아남았던 흥선대원군이 있었었고요. 이 세도 정치 시기 때는 이 가문들에게 잘 보여야 됐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이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누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관직이 결정나는 이 매관매직이 정말 성행했었고, 탐관오리들의 이 횡포 엄청났었고, 특히 삼정의 문란, 이건 엄청난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던 삼정이라는 게요, 세금인데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이제 3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선 초기로 따지면 조용조에 해당하는 건데, 전정은 토지세입니다. 지금도 뭐 내야 되잖아요, 토지세. 그리고 군정은 군필, 군역입니다. 군역. 옛날에는 직접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군필 1년에 2필, 영조가 이제 한 필로 줄여졌죠. 그 한 필 바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곡 같은 경우는 봄에 보릿고개 많이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곡식 빌려다가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갚게 해주는 제도, 싼 이자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자가 엄청 났었다라는 거죠. 특히 군정에서의 문란을 보게 되면요,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거 있잖아요. 5집을 딱 묶어갖고 하나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 그 5호 담당제에 해당하는 제도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때, 3대 임금 태종 이방원 때 오가작 통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게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게 유명무실하게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때 또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이 5 집안 중에서 한 집이 야반도주를 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야반도주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4집이 이 한 집이 내야 될 세금까지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관리들이 이 도망간 사람의 친척들을 또 찾아갑니다.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 친척한테, 야, 니네 아무개 친척 도망갔으니까 니네가 대신 내. 족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웃들에게 부과하는 건 인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새댁이 임신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관리들이 갑니다. 가서 임신했네. 축축축. 얘가 아들일 것 같아. 원래 16살 때부터, 16살이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내잖아. 우리가 16년
먼저 이렇게 땡겨가지고 지금부터 내면 그때 60세까지 내야 되는 걸 땡겨서 그 뒤에는 안 받을게. 지금부터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세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환구첨장. 그 다음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관가에서 죽은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사망신고서를 안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남편 또는 시아버지 몫으로 이 군포를 또 요구합니다. 백골징포입니다. 뼈다구한테 붙이는 세금. 이런 정도로 말이 안 될 정도로 이 당시에 1결당 12두씩 내면 되는 세금을 이 127두씩 걷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12두가 127두가 되는 겁니다. 한 결, 그럼 1결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 한마지기 정도 됩니다. 200~3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곡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정약용이 목미심서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얘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세금에 이 비리적 세금에 묻혀가지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었고 그 참다 못 참겠다 홍경래 했던 게 요 시기입니다. 1811년도니까 순조 때였는데 이제 농민봉기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홍경래의 난 이후에 1862년 이 세도정치가 끝나기 직전이죠.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700여 건의 밀란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와중에 철종이 이제 승하를 하게 되는데 동양 왕들 상당수 분들이 그랬었고 조선의 왕들도 우리나라 왕들도 좀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좋은 걸 다 드시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이 성병이죠. 매독이라고 하는 이 성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설종도 당시 승하할 당시의 실록의 안에 기록을 보면 이 증상 자체가 매독의 증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승하의 조짐이 미리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미친 짓 하고 돌아다녔던 흥선대원군이 밤에는 몰래 이 궁궐에 들어가서 이 당시 대왕 대비였던 풍양 조씨 부인과 독대를 통해서 내가 이 안동김 씨 싹쓸이 할게. 나한테 맡겨둬, 밀어둬. 서로 미리 얘기가 딱 된 상태에서 철종 임금이 딱 새벽에 승하를 하자마자 아침에 대신들 출근하기 전에 승하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다음 왕을 고종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 풍양 조씨 부인이. 그러면서 고종이 즉위를 했고 당시 고종도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우리 대원군이라는 단어가요, 자기는 왕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왕을 했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자기는 상왕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왕을 못했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됐어. 그게 대원군입니다. 우리는 대원군 그러면 흥선대원군밖에 고유명사를 알고 있는데, 대원군은 일반 명사고요. 조선시대 대원군은 한 3분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살아있는 대원군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유일했습니다.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유일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제까지 술만 맨날 처먹고 미친 짓 하고 코 뻘게 가지고 막 정말 이 거의 반폐인으로 살았던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면서 고종 임금과 함께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고종 황제고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연세가 좀 드셨을 때의 고종 황제고 흥선대원군입니다. 참 등치가 조만한 분이셨는데 엄청나게 거의 대신들이 흥선대원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이 당시에 그 썩어 빠졌던 이 조선을 싹쓸이했던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
아까 제가 이 흥선대원군 얘기와 관련해가지고는, 김동인이라는 작가의 운현궁이라는 소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그게 아니라면 이 흥선대원군 주인공으로 쓴 운현궁이라는 김동인 작가의 소설이 있고, 또 하나는, 민비, 명성황후, 민자영, 본명이 민자영이었다는데, 민비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제목은 운현궁이고요.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그 궁궐이잖아요. 운현궁이고요. 작가는 줄리에트 모리오라는 이 프랑스 작가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국문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쓰신 소설 운현궁이 있는데, 이분은 민비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일기 형식, 편집글 형태, 일기와 편집글 형태로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주인공이 민비라서 명성황이 나중에 제가 또 이거 기회가 돼서 이걸 말씀드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비와 명성황후는 굉장히 완전 극악이잖아요. 왜냐하면 8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해서 후궁까지 갖게 해가지고 후궁 밑에 영부당 이씨라는 후궁 밑에 아들이 나오면서 민비의 엄청나게 속을 끓게 만들었고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대원군이었고 흥선대원군이었고, 8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대변불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이 조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흥선대원군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영부당 이씨의 아들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이 민비.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등극을 합니다. 1863년도에 등극을 했고요. 1863년도에 이제 등극을 했고, 등극을 하고 나서 싹쓸이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썩어 빠진 것들을. 하나씩 엄청나게 양반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리죠. 거의 완전히. 당시에 또 큰 국민 백성들에게 큰 피해가 갔었던 서원, 이 700여 개나 됐었던 서원, 이 서원들은 세금을 안 내는 면세 면역의 공간이잖아요. 이 700여 개가 됐던 걸 47개소만 남기고 싹쓸이 합니다. 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세금을 받는 토지로 만들게 되죠.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1866년 초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가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이때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기 시작을 해요. 러시아 지금도 문제인데 이때도 문제였어요. 자꾸 얘네는 부동항을 찾으러 자꾸 내려오려고 하던 시절이었고요. 1866년도에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기 시작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이후에 그 조약을 맺게 해준, 중간에 이 다리를 놔준 그 대가로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가 얻잖아요. 그 연해주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내려오려고 조선이 이제 러시아가 계속 이 위협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저 러시아 놈들 저 안 돼, 무서운 놈들이야.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어. 지금 당장 우리의 힘으로 못 막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너무 개판이라서 못 막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신부님들,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님들 12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서 파리 막 해줍니다. 파티를 막 해주면서 흥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원하고자 했던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애들, 이 짐승 같은 놈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혼자 막는 것보다는 니네 나라 본국의 얘기를 좀 해가지고, 프랑스 니네 나라에 좀 얘기를 해가지고 니네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좀 얘네들 못 내려오게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뭐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좀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신부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딱 지나면서 그 누구도 거절이라는 걸 하거나, 거절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얘기에 토를 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가니까, 그냥 한 방에 가니까. 예, 흥선대원군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랬는데 흥선대원군의 플리즈까지 붙여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한 거죠. 흥선대원군 열받는 거죠. 뿔따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얘네들 뭐 어차피 이거 지금 이게 천주교 애들 이거 뭐 인간 평등 주장하면서 양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거 특히 제일 중요한 제사를 거부를 하는 이 도저히 용납 못 하겠어. 야, 다 이 애들 풀어, 정리해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하니까 당시에 신부님들 다 잡혀가기 시작을 하고, 당시에 우리 조선의 이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 있잖아요. 약 3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들이 다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12명의 신부들 중에 9명은 처형을 당했고요. 3명이 겨우겨우 도망을 가서 중국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청나라로 도망을 가서 자기들 프랑스 대사관에 가가지고 쟤네가 했죠, 떼죄죠 라고 얘기를 하죠. 야, 프랑스 본국에서는 이런 게 다 있노? 야, 종교인들을,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 종교인들을 이건 가만둘 수 없는 거지.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이제 프랑스 본국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병력을 모아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름쯤 돼가지고 미국의 껍데기만 상선, 실제로는 함포들을 쫙 갖춰놓은 껍데기만 상선인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국 배가 평양 앞바다로 쫙 들어와가지고 야, 교육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문물들이 신기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비가 당시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15세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많이 받아들였고,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이 알렌의 광해원 같은 경우도 민비가 만들어준 거였고요. 이 민비가 수시로 알렌을 불러가지고 서양 문물이나 아니면 의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접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통해 신기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던 이 문물과 서양의 신문물이 차이가 너무 컸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그 산업혁명의 문물을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런 배들을 이양선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당선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바다에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노 젓는 사람이 없어요. 노를 안 젓는데 얘가. 신기한 거예요. 얘가 이걸 발견하고 사또한테 가가지고 저기 이양선이 왔어요.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또가 의관 정제하고 가마 불러가지고 가마 타고 앞에 딱 가보면 배가 없죠. 증기선이니까 붕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사또한테 얘는 나쁜 놈 되는 거죠. 거짓말한 놈 되는 거죠. 이 백성들이 당시에 황당선이라고 불렀어요. 황당하다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정도의 이게 문물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 문화가 아예 완전히 잠식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결국 흥선대원군은 공식적으로 서양과 통상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였고요. 공표를 한 상태였고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당시에 평양감사가 누구였느냐?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개화파 1세대입니다. 박규수
오경석은 이제 중인 출신으로 역관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홍기, 이 사람은 이제 의원 출신이었습니다. 의생. 중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양반이었는데, 대단한 양반이었는데, 평양 감사를 했으니까 삼품벼슬이잖아요. 그러면 평양 감사인데. 그 정도인데, 이 사람, 박규수라는 사람은 신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인 출신이었던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양반처럼 자기와 똑같이 대등하게 대해줬을 정도로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흥선대원군 앞에서는 찍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조직의 쓴맛을 보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당시에 얘네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연히 박 교수가 흥선한테 보냈죠. 왜 할까요? 안 돼? 뭘 물어봐? 박 교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안타를 까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얘네한테 가서, 야, 우리 안 된대. 그냥 가.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야, 우리가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뭐 닭, 계란, 야채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식량 좀 지원 좀 해줘. 막대한 양의 식량을 요구합니다. 당시 조선의 박 교수가 아니었으면 그걸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당시 이제 국제법상 표류를 하거나 식량이 떨어진 배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구원 요청을 하면 먹을 거 정도는 주는, 그게 이제 국제 관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박 교수는 당시에 오경석을 통해 가지고 해외 문물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인, 청나라 문물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또 다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줬는데 얘들이 그걸 받고 안 갑니다. 안 가고 앞바다에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해안 앞으로 포를 뻥뻥 쏴요. 평양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얘네가 이제 박 교수 입장에서는, 야, 하지마 몇 번 했는데 계속 교역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포를 쏘고 안 가더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여야지. 그래서 조선 백성들의 쓴맛을 보입니다. 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화공작전을 쓰죠. 화공작전을 써서 배를 쫙 저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머너 근처 쪽으로 쫙 가게 저어놓고 속도를 최대한 올려놓고, 당시에 이제 이 젓는 군함 있죠. 이걸로 쫙 가서 그 배 안에는 화약과 집더미를 쌓아놓고 불화살로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폭파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게 되니까 얘네가 이제 배를 옆으로 돌리게 되죠. 조금 피하면 되니까. 그걸 피하다가 좌초를 합니다. 그래서 좌초를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해안가로 넘어오게 되고, 그 해안가로 넘어온 미국인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이 평양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심리양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병인박해 있었잖아요. 그 병인박해 결과 프랑스에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병력을 모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병력을 보냅니다. 당시 청나라에 있었던 로즈 제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7척의 함선을 보내요. 조선에. 가만 안 두겠어 하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양원수 장군인데, 양원수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정말 우리나라 쌍코피 터지고 코뼈 내려앉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결국 그래도 상륙시키지 않고 물리쳐냅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항상 왕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난 가던 곳이 강화도잖아요. 강화도에 상당히 많은 귀한 귀중품들이 정말 많았었죠. 보물, 국보들이. 얘네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뺏기게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이 있대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관이 있대잖아요. 이때 뺏은 것들이죠. 그나마 우리가 90년대 말인가요? 2000년대 초반인가요? 90년대 말이죠. 떼제배 설치해주는 대가로 규장각 도서 700여 권 받아온 게 있죠.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잖아요. 세계 최초. 이제 이때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간에 일단 물리쳐 냈고요. 흥선대원군이 여기서 조금 미스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쨌든 물리쳐 냈잖아. 야, 우리가 쟤네보다 세! 이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외국과 통상을 안 하려고 하는 서양과,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제 세대의 공부를 하셨거나 제 세대 위에서 공부하신 분들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러면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 많이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쇄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이거 식민사관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쇄국이라는 건 나라를 열쇠로 잠근다는 얘기인데 흥선대원군은 나라를 열쇠로 잠근 적이 없습니다. 청나라와 교역 계속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류큐라든지 이쪽하고도 교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서양 애들하고 안 했다라는 거지, 일본과 안 했다는 거지.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도장이 바뀌었는데 보고 안 하고 도장 바꿨으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고요. 안 했던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걸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 평가 절하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입니다. 걔네들한테 워낙 흥선대원군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시면 안 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쓰는 게 옳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좀 더 외국 서양과 교역을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양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좀 갖고 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이거 완전 진짜 쓰레기네. 얘네들하고는 절대 같이 교역하면 안 돼. 얘네하고 같이 교역하면 우리도 짐승이 돼. 쓰레기야, 똑같은.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애가 일본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시장, 이런 시장이, 엄청난 시장인데 얘네들 아무도 지금 누구도 못 들었어. 내가 처음 가서 뚫으면 이건 엄청난 노다지야 라고 생각하고, 오페르트라는 애가 조선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이 백전불패잖아요. 조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조상 그러면 깜빡하네. 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재산은 지내야 되고, 이 조상하면 완전 거의 모든 거 다 끝. 그래? 그러면 지금 최고 책임자 고종. 근데 실권은 흥선대원군. 그럼 아버지 누군데? 돌아가셨어? 그럼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이고요. 남현군의 묘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만약에 이 충남 예산에 있는 이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파서 내가 그 관을, 시신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뭐 내 말대로 다 되겠네.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모으고요. 그래서 이 아산 쪽으로, 충남 아산 쪽으로 병력을 이끌고 몰래 상륙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충남 아산은요, 우리나라 서해가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큰 편입니다. 근데 충남 아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수간만차가 커요. 하필이면 이제 여긴 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조수간만차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딱 밀물때 들어와가지고, 배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산에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팝니다. 파다 보니까 이 자리에 묘를 쓰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원래 이 자리가 절터였잖아요. 절터였는데 이 자리가 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명당이다라고 하는 직관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절에 방화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해서 스님들이 겨우겨우 해가지고 여기 초토화된 걸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 한두 달 상간에 다시 또 방화를 해서 스님들이 결국은 다른 절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폐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흥선대원군이 여기에 아버지 묘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엄청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독을 당하지 않게끔. 얘네들이 와가지고 도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은 모자라고. 점점 다시 이제 썰물 시간 돼가고. 결국은 파다 말고 도망을 갑니다. 이걸 또 동네 사람 누군가가 봤죠. 그래서 그걸 관가에 알리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되고, 관가에서 또 이걸 또 이제 쭉 보고를 올려가지고 흥선대원군 귀에 들어갑니다. 이런 네 가지 없는 것들이, 이 쓰레기잖아, 이거. 조상도 모르는
이 흥선대원군이 대노를 하면서 얘네는 짐승이야. 얘네하고 같이 말도 섞는다거나 교역을 한다는 건 우리도 똑같은 짐승이 되는 거야. 절대로 얘네하고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굳히게 만듭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신미양요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그 대변불통 관련 사건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식시장은 정말 어렵고 힘든 구간입니다만 주말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앞으로 얘기라든지 중요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상황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이후 시장 조금 준비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